조기 대선, 장미 대선이라고 부르죠. 5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반사 이익을 얻은 후보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대선 레이스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소환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준영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검찰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검찰은 이제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대기업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로 이렇게 세 갈래를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나 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왜 그걸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대한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수사를 그 대선 이후로 늦출지 아니면 속전속결로 할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 속전속결식 투망식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에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를 하면서 이유는 이게 그 압수수색이나 이런 모든 것은 수사의 초기에 하는 것인데 이미 수사의 최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하는 것은 크게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이제 지금 필요 없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결국은 지금 일기 이영렬 특별수사반 그리고 또 90일간의 이게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10만여 쪽의 어떤 달하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통해서도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떤 그 박 전 대통령의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수사를 통해서 수사의 완결성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의미에 조금 더 방점을 둔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한 다음에 물적 증거 그리고 그동안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인적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넘기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검찰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검찰의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지금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구속이 돼 있고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과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구속된 혐의자들이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뇌물죄 관련은 굉장히 중요한 이 수사의 주요한 요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네.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확인된 내용으로 보면 세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네. 2014년에 9월에 일단은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 그 목적은 결국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2015년 7월에 또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불려갔던 이재용 회장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체근을 당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닥달을 당하면서 왜 지원하지 않느냐. 그 청문회에서 나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는데 완전히 당하고 나왔다. 거기서 이제 왜 제대로 정유라 씨를 지원하지 않느냐라고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이 엄청나게 쏟아졌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16년 2월에 이제 정유라 씨 지원 문제 그리고 삼성생명의 이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 등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오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은 양측이 모두 거부를 하고 있고 사실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는 결국은 대질 신문을 통해서 확보된 증거 그리고 증언 등을 토대로 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검찰은 지금 이제 뇌물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또 이와는 별도로 지금 세계 재판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판사가 뭔가 조금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독일에 갔다 와서 밝힌 그 나름대로의 의혹 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 33부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장인이 1980년대 초반에 독일에 있는 그 한인회 회장을 맡았고 그 과정에서 이 그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와 그에 뒤에서 이른바
후견인 역할을 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불거져서 네. 결국 그와 같은 그 최순실 씨 측 일가와의 어떤 개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 관계를 얘기를 해봤더니만 친가도 아니고 이 그 본인 장인 척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것도 네. 벌써 한 3, 4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일 뿐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어떤 그 장인과의 개인적 관계가 없다 이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나친 어떤 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재판부를 네. 변경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결과적으로 어떤 그 유무죄가 나왔을 때에 네. 승복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법원 당국에서 어떤 본인 스스로 어떤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마 네. 고민하는 흔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조그만 의혹이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재판부가 이 재판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런 의혹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네. 그 33부의 이용 부장 판사인데요. 네. 그 장인께서 1984년부터 88년까지 정수정학회 이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 최태민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수정학회는 바로 그 핵심적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곳에서 무려 4년 가까이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핵심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이분 최태민 씨하고 당시에 뭐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요. 또 독일에 가는 최순실 씨 관련 이슈에서도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등 서로 간에 인연이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만일에 혹여라도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재판의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이 바른 재판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일말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스스로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나라가 워낙 그 학연, 지연 이런 것을 얽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어떤 재판보다 거의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물론 이게 그 다른 것과 달리 어떤 당사자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이제 그 6개월이라는 1심 구속 기간 동안 과연 이 재판을 다 할 수 있을지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그 사법 당국으로서는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문제 제기는 좋습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그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박 전 대통령 다음 주 화요일 날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출입하는 인물들이 이제 그 언론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정성주, 정매주 자매가 이제 머리를 만지기 위해서 연일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출입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윤 전주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도 왔다 갔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동안 했던 역할을 이제 이 사람들로 이제 역할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최순실 씨가 사실은 콩나물 사는 것부터 은행 계좌 관리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삼성동 자택에도 그동안에 관리인을 두고 관리인 월급 주는 것부터 집안의 모든 관리를 다 했고 가구도 뭐 본인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다 빼서 처분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그 역할을 다 했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머리를 해줬던 분들 올린 머리를 해주느라고 아마 거의 매일 1시간 정도씩 하고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올린 머리 하는 데는 1시간 정도가 아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일 1시간 정도 아마 그 역할을 하고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영선 이제 경호관이죠. 좀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도 마찬가지고 윤전추 행정관은 현재 연가를 내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개인 민간인이 된 신분인데 당연히 사표를 내고 갔어야죠. 연가를 낸 뒤에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국정기관인 청와대 직원이 네. 이제는 민간인을 위해서 이 연가를 내고 오간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바로 사표를 내고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싶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영선 경호관은 전체적으로 약 20여 명의 경호 인력을 전체를 뭐 조율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데요. 예. 뭐
많은 경찰 또 청와대 경호실 측에서 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아마 그런 보좌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또 SK그룹의 고위 임원 3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이런 검찰의 수사 부분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을 텐데, 자, 변호인단과도 검찰 수사를 활발하게 이제 대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식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출석을 했을 때 공소 사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대응책을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미르 K스포츠단의 출연금 그리고 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했는 것인지 네. 그리고 또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원 배제자 명단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지시를 했는 것인지 그 부분일 것이고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전부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그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면 조사를 위해서 한 A4 용지 50장 정도의 어떤 그 질문서를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검찰 출신 내지는 형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님들과 그와 같은 질문지 예상 내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식으로 이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보이지는 않고 그중에 일부 유영아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는 것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아마 그 이번 주말 동안은 조금 더 많은 변호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네. 다음 주 화요일 있을 수사에 대응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수사에 대한 직접적 대응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번은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불출마 선언 이후 과연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먼저 지지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역시 문재인 전 대표가 31.4%로 1위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안희정 지사가 20.2%, 20%대로 올라섰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가 11.4% 그리고 이재명 시장 9.2%였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지금 5.9%로 갑자기 뛰어 올랐는데요. 자, 안희정 지사 그리고 홍준표 지사의 약진이 눈에 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이제 불출마 선언 이후에 누가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홍준표 지사는 1.0%, 유승민 의원은 1.0%, 그러니까 3월 10일 조사했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제 발표한 내용으로는 5.9% 홍준표 지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은 유승민 의원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갤럽과 이제 여론조사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홍준표 지사가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그 반기문 전 총장의 반풍이 황풍으로 옮겨진 다음에 결국 황풍이 홍풍이 되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황교안 전 지금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층이 표 분석을 해보면 이른바 강성 보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그 사태 이후에 예측이 상당 부분 예측을 하기를 그 홍 지사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그와 같은 예측이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두 주 사이에 거의 뭐 그 6% 가까이 경우에 따라서 네. 7, 8%까지 10%를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상당 부분 그 황교안 총리의 지지자들을 그대로 흡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 7, 8% 했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야권으로도 상당 부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반면에 지금 그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그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상 거의 그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한 과정에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이후에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 부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황교안 대행의 그 지지율을 흡수하는 게 물론 전부 보수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안희정 지사도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향후에도 대연정을 하겠다. 네. 특히
황교안 죄송합니다. 대행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들과도 앞으로 대연정을 하겠다라는 네. 그래서 서로 손을 잡는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황교안 대행에게 갔던 지지율들은 상당 부분 TK 지역, 이 대구 경북 지역이나 또는 고령층 굉장히 강한 보수 성향을 보였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일단은 그래도 보수의 대표 주자로 홍준표 지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표심이 일부가 있고요. 네. 반면에 그래도 보수 진영에 후보가 없다면 최소한도 우리랑 연대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중도 보수의 표심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안희정 지사에게 표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갈라지고 있는데요. 역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있는 유승민 의원은 거기서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홍준표 지사가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인 그런 표를 흡수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향후 일주일 정도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이 보수층의 지지 표심이 어느 정도 움직일지 그 네. 부분이 좀 주목해봐야 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눈에 띌 만큼 압도적인 지지율은 아닌 게 사실인 것은 같습니다. 이제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이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이제 견제하는 목소리가 벌써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어제 바로 이제 김진태 의원과 설전을 벌인 건데요. 잠시 김진태 의원과 홍준표 지사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 지사님은 며칠 뒤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정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서문시장은 박통이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찾아갔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박통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홍 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대구 서문시장이 박근혜 시장이가 김진태가 가면은 이제 참 의의가 없는. 내가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거기서 놀았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구 서문시장이 왜 박근혜 시장이고? 아이고 참나 의의가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친구가 내가 그 친구하고 무슨 말상대가 되노? 아들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괜히 아들 이야기해갖고 열받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예. 뭐 기자들하고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라서 애들 뭐 이렇게 얘기해 칭하는데 어쨌든 그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서문시장이 갑자기 이게 그 쟁점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서문시장이 올 것 같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뭐 심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와서 홍 지사가 출정식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보수의 심장이죠. 역시 아무래도 대구 TK 지역이 보수의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출정식을 한다. 그리고 본인이 초중고를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 역정이 쌓였던 곳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두 사람이 다 막말의 대명사입니다. 네. 이 홍준표 지사는 트럼프식의 이 언행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정치적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노련하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진태 의원은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뭐 아직은 경륜이 안 됐다라고 판단할 텐데요. 김진태 의원은 또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이 사실은 막말 때문에 친박 십적이라고 해서 바른정당에서 당에서 탈당해야 될 인물로 지목하기도 했을 정도로 예. 아주 거친 말을 쓰지 않습니까? 두 사실 막말이 만난 건데요. 그러나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적인 노련미가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상대하기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근데 김진태 의원의 지적도 크게 들린 게 없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 가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앞서서 이제 한 언급이긴 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지워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홍 지사로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홍 지사는 무조건 보수층의 그 마음이 따르기보다는 정말로 성찰하는 보수가 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이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배했다고 이 헌재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김진태 의원은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홍 지사는 초기에는 반대했습니다, 탄핵에. 그런데 승복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본은 지키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지어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보수 진영이 결국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이미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에게 매달리기보다는 네. 과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세우는 것. 저는 홍 예.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수에게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 예. 이제는 그런 과거 같은 형식의 헌법을 파기하고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 소위 말해서 박근혜식 정치와 이제 결별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보수의 시점인데요. 거기에 매달리는 김진태 의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보수를 세우겠다는 홍준표 지사, 누가 승리할지 저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예. 봅니다. 네, 보수의 또 다른 주자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황대행 불출마의 반사익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할 때도 반사익이 없었는데요. 전략 수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전략을 수정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당과도 보수 단일 후보론 해서 결국은 같이 크게 해서 보수로 하나로 뭉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홍준표 그 도지사가 얘기를 와서 지금 대법원에 그 소송 계류 중인데 나온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까지 지지하는 후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들과의 어떤 연대나 그 단일화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수 단일화 후보로 해서 이른바 제3지대로 나아가자는 방향을 상당히 수정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나름대로 고육지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되고 99.9% 인용된다라고 했고 인용되고 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보수의 표심이 바른정당으로 올 거다 생각했는데 네.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정의당보다 못해 지금 5당 내지 6당으로 전략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보면은 오늘 보니까 1%에서 1.6% 정도로 거의 뭐 그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있는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치달은 것 같은데 네.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을 하고 있는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예. 이분들이 개헌을 연대로 한 고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빅텐트를 새로 치느냐 그 속에서 유승민 그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 새로운 활로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 선언 이후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민주당의 안희정 지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전에 지지율하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하고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전에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때의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33.1%에서 31.4% 소폭 하락했고요. 안희정 지사를 보면은 지금 12.3%에서 20.2%, 20%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에서 20%로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중도 보수층의 표심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후보라는 경쟁력을 보여줬던 점에서 사실은 선한 의지 그 발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나 결국은 민주당 내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경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성패는 전체 현재 본선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과연 문재인 대세론 아주 강고한 정치 세력을 끌어안고 있는 문재인 대세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 건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고요. 예, 그 말씀하신 그 당내의 이제 당내 경선에서 이제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대선 후보 적합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은 또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만으로 대상을 한 일부 조사들을 보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그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저희가 현장에서
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보면은 호남 지역에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선한 의지 발언이 아직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과연 그 흐름을 이제 경선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대선도 불과 뭐 53일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까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 특히 박근혜 정부를 청산해야 된다는 그런 이 시대적 과제를 더불어민주당 이 내부의 지지자들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문재인 이 후보에 대해서 그 벽을 넘어선다는 게 상당히 아직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가상 결선 투표에서는 두 후보가 0.4%포인트 차로 초접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자나 경선 참여 예상자를 놓고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선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안 지사가 상당 부분 문 후보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아시다시피 2012년 같은 경우에 민주당 경선을 했을 때에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108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벌써 200만 명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220만을 넘어서 250만 명 정도의 어떤 후보 자를 모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양질 전화, 한마디로 그 민주당 지지자를 넘어서 중도 보수까지 외연이 확장됐기 때문에 그분들 투표를 220만을 넘어간다고 하면은 승산은 우리에게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봐야 될 것이 이번 주에 끝나는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몇 명 정도 될지 그것을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예. 그러한 점에서 결국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에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결국 과반수가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그 결선으로 결선 투표를 갔을 하게 때 되죠. 예. 결선 투표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네.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투표할 사람뿐만 아니고 투표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의 몇 퍼센트 정도 실질적으로 투표할 것인가 그걸 봐야 되고 하나의 변수가 아시다시피 두 분이 결선에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쪽으로 흡수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건데 예. 네.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측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외연이 많이 확장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입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모수가 커져서 250만 가까이 어떤 사람들이 투표자 인단이 넓어진다고 하면은 예.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직까지 섣부르다 이런 예.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인단이 그러니까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안희정 지사에게는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될 환경이 이제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중도 보수층에서 일부 유입이 되더라도 큰 죄송합니다. 그릇 속에 예.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은 그동안의 이 흐름을 본다면 문재인 전 대표나 또는 이재명 시장의 노선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반적인 흐름, 큰 그림으로 200만 명이 넘어서는 숫자가 되더라도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따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나 만일의 경우 안희정 지사가 그동안 선언 의지에 관련했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당내 지지자들을 설득해내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들을 제대로 설정해낸다면 어떤 그 변수의 가능성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문재인 대선은 사실은 결선 투표가 치러지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예. 문재인 대선에 아주 강고해진 형국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여러 가지 공세를 보이는 그 네거티브 전략도 펼치고 있는 것이 그런 연유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자, 지난달에 한 얘기였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보다 더 젊고 더 개혁적이고 더 정직하고 신세진 것 없어서 더 깨끗하고 더 정치적 돌파력이 있고 더 책임져 왔고 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정권 교체 성격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문재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 적임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저 안철수입니다. 이번 대선은
결국 문재인과 저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고 저는 이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문재인과 안철수 이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이 된다면은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안 전 대표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대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를 빗대어서 안스트라다무스라는 얘기가 돌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지금 현재 구도를 봤을 땐 이른바 보수층 후보의 괴멸 상태 속에서 보수와 중도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다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그 황교안 그 총리 권한 대행의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현실화되고 있죠. 이번 아까 얘기했듯이 홍준표 지사가 상당 부분 그 표를 흡수했다고 하지만 예.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그 덕을 보는 것이 지금 안철수 그 후보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중도 보수까지 지금 흡수하고 있는 이 그 안 지사의 표를 그대로 본인이 흡수하고 거기 더불어서 후보자 특히 강성 보수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만은 안 된다라는 그런 후보가 있으면서 차선 내지 차악을 택한다라는 점에서는 예. 안철수에 대해서 표를 흡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결국 그와 같은 것을 벌써 작년 말부터 오늘 2월 초에서부터 문과 나의 대결이다라고 했는데 예. 그와 같은 어떤 예언이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선거 구도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 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문재인 전 대표와 양자 대결을 할 경우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예상한 양자 대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희정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하고 붙을 경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그 득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지지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46.8%하고 31.8% 안철수 대표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하고 맞붙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 후보, 안 후보가 할 때는 그 문 후보가 과반수 확보를 못한다고 나온 적 굉장히 큰 네. 의미죠. 과반수를 확대하느냐에 서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안난 대결이 됐을 때는 안 지사 측이 과반수를 넘어간다는 점에서 네. 한마디로 국민 입장에서는 문재인과 안희정 둘 사이에 이른바 더 나은 정권 교체가 누구인가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중도 내지 보수 후보들까지도 이 민주당이긴 하지만 안희정 지사한테 표를 더 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 지층에서도 확실한 정권 교체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여론조사는 민주당 내의 어떤 예비 경선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의 어떤 추후에 당내 경선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네.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양자 대결 지지율 격차 이제 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걸 보면은 글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나 그리고 안희정 지사 가운데 확장성이 누가 더 있느냐 이거는 좀 여기서 이제 좀 드러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도 보수의 확장성 분명히 안희정 지사가 있고 이미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취한 거죠. 네. 그런데 역시 선거는 본선과 경선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네. 경선에서 그동안의 당내 가치와 또 헌신 그리고 과연 내부의 정치 세력과의 연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되고요. 경선과 본선의 성격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대신에 안희정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의 그 성격과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요즘 나타내는 것과 다르게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대표도 만만치 않은 이것이 저는 보수의 표심과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 보수 진영이 홍준표 지사가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 자릿수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보수 진영에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후보가 없을 때 그 보수의 표심이 문재인 전 대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겨냥했을 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의 표심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면 경선과 대선의 그 국면들 그리고 향후 대선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네. 앞으로 누군가가 쉽게 역전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말실수라든가 실언 또 뭐 잘못된 당의 정책이라든가 몇 가지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상당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보이는 제3지대가 과연 보수의 표심을 흡수해낼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핵심적인 변수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YTN과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9명을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 형태로 실시를 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보수층의 홍준표 지사가 얼마만큼 지지율을 더 획득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안철수 전 대표의 예언대로 또 선거판이 그렇게 구도가 정해져 갈 것인가 관심 사항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최진영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